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비에 젖은 밤, 폐가 안에서 울부짖는 한 노인의 목소리. 밖에서는 배달 가방을 맨 청년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장난치는 거 아니죠? 누구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청년은 손전등을 비추며 문을 향해 다가간다. 덜컥 녹슨 자물쇠 너머로 쇠사슬에 묶인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다.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그 목에 걸린 십자가 펜던트가 번쩍였다. 이건 어릴 때 나한테 준 건데 설마? 경찰의 사이렌이 울리고 문이 열리며 어둠이 걷힌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모른다. 이 한 통에 신고 전화가 20년 끊긴 가족의 피를 다시 이어줄 기적이 될 거라는 걸.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서울 외곽 구시가지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장엔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집을 에워싸고 있었죠. 대문 앞엔 택배 전단지들이 쌓여 있었고 우편함은 녹이 슬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폐가라 불렀어요. 몇 년째 인기척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숨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5살 한말수는 안방 구석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두툼한 담요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더 끌어올렸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틀째구나. 말수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이틀 전이었어요. 아들 도진이 문틈으로 밀어넣은 편의점 빵 2개와 페트병 물 1개. 그게 전부였죠. 빵은 어제 다 먹었고 물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문을 바라봤어요. 문 손잡이엔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커다란 자물쇠가 덜컹거리며 걸려 있었습니다. 도진아, 너도 한때는 내 품에 안겼던 아기였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시장통 좌판에서 생선을 팔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어오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좌판을 지켰던 나날들. 손은 비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무릎은 늘 시렸지만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도진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배고파? 퇴근길에 들르는 어린 도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눈을 떴어요. 하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죠. 거미줄이 낀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만 보였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말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해진 사진이었죠. 그 속엔 젊은 시절 자신이 시장 좌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남색 수건을 두르고 앞치마엔 생선 비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 5살쯤 되어 보이는 도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치마를 꼭 잡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죠. 천진난만한 그 얼굴을 보면 지금의 도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가난했어도 우린 함께였잖니.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는 눈물도 마를 대로 말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죠.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장롱, 금이 간 거울, 색이 바랜 벽지.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고 천장엔 빗물이 스며든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어렵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걸을 순 있었어요. 창문에 손을 짚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 텅 빈 골목길이었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전봇대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고 그 옆엔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녹슬어 있었어요. 누가 좀 지나갔으면. 말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고요했어요. 이 동네엔 이제 늙은 사람들만 남았고 그마저도 하나둘 요양원으로 떠나가거나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신도시로 이사를 갔죠. 말수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이젠 배고픔도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목이 더 말랐습니다. 남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껴 마셔야 했죠. 언제 다시 물이 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 이럴 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숨쉬고 있어요. 제발 누군가 저 좀 발견해 주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어 낙엽을 날렸죠. 그녀는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도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너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너를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올 거야. 반드시 누군가 날 찾을 거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밖에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죠. 하지만 그 소리들은 모두 멀었습니다. 말수는 담요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해가 지면 더 추워질 겁니다. 밤이 되면 이 방은 냉동고처럼 차가워지죠. 말수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이 왔어요. 배가 고프고 몸이 지치면 자꾸 잠이 왔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품에 안은 채로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선 따뜻한 국밥이 보였고 어린 도진이가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감긴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바깥 세상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말순의 숨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22살 한윤재는 빨간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헬멧을 썼어요. 배달앱에서 주문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오늘만 벌써 30건째였죠. 윤재는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구시가지 47번지? 여긴 또 어디야? 주소를 보는 순간 윤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구시가지는 낡은 동네로 유명했습니다. 대부분 빈집이거나 철거를 앞둔 집들이 많았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주문은 주문이었습니다. 윤재는 치킨 한 마리와 콜라가 담긴 보온 가방을 등에 메고 출발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윤재는 와이퍼를 켜며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골목은 좁아졌고 길은 울퉁불퉁했죠. 오토바이가 덜컹거릴 때마다 보온 가방 속 치킨 박스가 흔들렸습니다. 여기 진짜 사람 사나? 윤재는 중얼거리며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어요. 목적지까지 200m. 하지만 주변엔 불 켜진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담장엔 덩굴이 무성했고 대문들은 녹슬어 있었죠. 윤재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번지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45번지, 46번지. 여기다. 윤재는 낡은 한옥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대문엔 47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집은 완전히 폐가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죠. 윤재는 헬멧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설마 장난 주문인가?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난으로 폐가 주소에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 윤재는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그는 보온 가방을 들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안쪽을 들여다봤죠. 여기 주문하신 분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재는 목소리를 더 크게 냈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철썩철썩 들렸죠. 윤재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문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윤재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완전 장난이네. 배달비도 안 나오는데. 그는 돌아서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귀를 기울이자 분명한 목소리였죠. 살려줘. 윤재는 움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고개를 대문 안쪽으로 더 들이밀었습니다. 누가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다시 더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윤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윤재는 망설이다가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은 어두웠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윤재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며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죠.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윤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다다르자 안쪽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도와주세요. 윤재는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자세히 보니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재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야? 누가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윤재는 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분명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사람을 가둔 겁니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빗물에 젖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간신히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요. 윤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고. 경찰은 곧 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는 전화를 끊고 다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찰 오고 있어요.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윤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안에 갇힌 사람은 분명 할머니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였죠. 누가 왜 할머니를 이렇게 가둔 걸까요? 윤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윤재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며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손에 든 보온 가방 속 치킨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저 안에 갇힌 사람이었죠. 제 이름은 한윤재예요.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재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이에요. 한말순, 한말순. 윤재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성이 같았죠. 하지만 그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씨 성을 가진 사람은 많으니까요. 윤재는 문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곧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오고 있었어요.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대문 쪽으로 달려가 손을 흔들었죠. 경찰차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윤재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하려는 그 사람이 자신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신고 한 통이 2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게 될 거라는 사실을. 빗속에서 윤재는 경찰차를 향해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파란 불빛이 빗속에서 번쩍였죠. 뒤이어 흰색 구청 차량 1대가 더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건 경찰관 3명과 네이비색 점퍼를 입은 여성 1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강유정이었죠. 40살의 유정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지만 매번 가슴이 무거웠어요. 윤재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요. 빨리 오세요. 경찰관들이 우산을 쓰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키가 큰 경찰관이 윤재에게 물었어요. 신고하신 분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에 할머니가 갇혀 계세요. 문에 쇠사슬이 걸려 있어요. 윤재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정도 함께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앞장서는 윤재를 따라 모두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쇠사슬을 비췄죠.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경찰관 1명이 쇠사슬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자물쇠는 튼튼했고 쇠사슬은 2겹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둔 겁니다. 유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20년 복지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지만 매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안에 계세요? 저희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기력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경찰관은 더 기다릴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료를 돌아봤어요. 공구 가져와. 문 부숴야겠어. 한 경찰관이 차로 달려가 볼트 커터를 가져왔습니다. 쇠사슬을 자르기 위한 큰 집게였죠. 경찰관은 힘을 주어 쇠사슬에 볼트 커터를 걸었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죠. 문 열어. 경찰관이 문을 밀자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퀴퀴한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재는 손으로 코를 막았지만 유정은 익숙한 듯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정이 방 안을 비추며 외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구석 의자를 비췄죠. 거기 담요에 둘러싸인 채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말순이었어요. 유정은 급히 달려가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말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유정을 향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유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순의 손을 잡았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왔어요. 윤재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 풍경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먼지투성이 장롱, 깨진 거울, 구석에 놓인 빈 페트병. 이곳에서 누군가 며칠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윤재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말순에게 덮어드렸어요. 할머니, 물 드릴게요. 윤재는 배달 가방에 항상 넣어두는 생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말순의 입에 조심스럽게 대었죠. 말순은 작은 입으로 물을 조금씩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자 말순의 눈에 생기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말순은 윤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시선이 윤재의 목에 머물렀어요. 윤재의 목에는 작은 십자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빛 십자가였죠. 낡았지만 윤재가 늘 차고 다니는 목걸이였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유정이 말순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재의 펜던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재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왜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건 내가 손주한테 준 거예요. 윤재한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재는 멍하니 말순을 바라봤어요. 유정도 놀란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봤죠. 경찰관들도 멈춰섰습니다. 뭐라고요? 윤재는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기력이 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유정이 급히 말순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탈수 증상이 심해요. 경찰관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윤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펜던트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 펜던트는 윤재가 기억하는 한늘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었어요. 아버지 도진이 준 거라고 들었죠. 하지만 지금 이 할머니는 자신이 준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윤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정은 담요로 말순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금은 할머니 살리는 게 먼저예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윤재는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윤재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계세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순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어요. 말순은 눈을 감은 채 실려나갔습니다. 윤재는 그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빛이 빗속을 붉게 물들였죠. 윤재는 구급차가 떠나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정이 윤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라가실 거예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 할머니와 자신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윤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말순을 둘러싸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링거 주사가 꽂히고 혈압계가 팔에 감겼습니다. 윤재는 응급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이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드세요. 몸 좀 녹이세요. 윤재는 고맙다며 커피를 받았어요. 뜨거운 캔이 손에 닿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유정은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배달 중이셨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저 할머니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펜던트를 손주 윤재에게 줬다는 말. 윤재는 자신의 목에 걸린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복지사님, 저 할머니, 혹시 보호자 없으세요?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집에서 가족 관련 서류를 찾았대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유정과 윤재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유정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탈수 증상이 심했고 저체온증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며칠 입원하면서 회복해야겠습니다.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의사가 돌아간 뒤 유정은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윤재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정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찾은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유정은 망설이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재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거기엔 한말순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연도, 주소, 그리고 가족관계. 윤재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아들 한도진. 윤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도진. 그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 내려 읽었습니다. 손자 한윤재. 윤재는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유정이 재빨리 받쳐줬어요. 윤재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이게 무슨... 유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재 씨 아버님이 한도진 씨 맞으시죠?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게 아니라 고개가 저절로 움직였어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유정은 윤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럼 저 할머니가 윤재 씨 친할머니세요. 윤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친할머니. 자신이 구한 그 사람이 친할머니라고요. 쇠사슬에 묶여 폐가에 갇혀있던 그 노인이.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재가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을 줬어요. 윤재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할머니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윤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유정은 윤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요. 정확한 상황은 아버님을 찾아봐야 알겠죠. 윤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제가 그 집에 배달을 간 게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할머니가 주문하신 건가요? 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주문 기록을 확인했는데 허위 주문이었어요. 누가 장난으로 주문한 것 같은데. 그럼 윤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다는 말인가요? 수많은 배달 중 하필 그 집에 그 시간에 자신이 갔던 게. 윤재는 목에 걸린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주셨다고 했어요. 유정은 윤재의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한테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가 줬다고. 윤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엉켜 있었어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살아 있었고
폐가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대체 뭐였던 거예요? 윤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정은 조용히 윤재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 응급실에서 침대가 나왔습니다. 말순이었어요. 병실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윤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자신의 친할머니, 20년 넘게 몰랐던, 아니 숨겨졌던 존재. 윤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해야겠어요. 아버지한테. 윤재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윤재는 초조했습니다. 유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 조사가 있을 거예요. 아버님도 출석하셔야 해요. 윤재는 스마트폰을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원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윤재는 유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윤재는 복도를 걸어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윤재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죠.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윤재는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만 윤재의 뺨을 스쳤습니다. 윤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 48살 한도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회색 점퍼를 입은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도진 씨,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형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중년의 형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를 왜 감금했습니까? 도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떨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사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도진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그랬어요. 뭐라고요?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집을 팔아서 제 빚을 갚자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듣질 않으셨어요. 그 집은 절대 못 판다고.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사는 팔짱을 끼고 도진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감금했다? 본인 어머니를 쇠사슬로 묶어놨다고요? 아니에요. 잠시만 두려고 했어요. 집 명의를 이전하고 나면 풀어드릴 생각이었어요. 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잠시가 며칠입니까?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안 주고 방치했잖아요. 물하고 빵은 줬어요. 제가 바빴어요. 도진의 변명은 초라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가 들어왔어요. 도진은 윤재를 보자 움찔했습니다. 윤재야. 도진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형사가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하세요. 형사가 나가자 조사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잡았습니다. 윤재야, 아빠가 잘못했다. 근데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구한 할머니. 우리 할머니였어요. 윤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윤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할머니는 살아계셨어요. 폐가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요. 윤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윤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진,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도진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윤재의 눈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윤재야, 아빠도 힘들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그래서 할머니를 가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돼요? 윤재는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재는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아들한테 갇혀서 굶으면서 아버지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도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윤재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병원 갈게요.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해요. 윤재는 돌아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도진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윤재야, 윤재야, 제발. 하지만 윤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도진은 텅 빈 조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 말순의 병실이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안색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기력은 약했습니다. 윤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말순은 고개를 돌려 윤재를 봤습니다. 윤재.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다.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윤재는 말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서에 있어요.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윤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말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도진이를 잘못 키운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도진이한테 잔소리만 했어. 공부하라고, 돈 벌어오라고.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지. 안아준 적도 별로 없고.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재는 가만히 들었어요. 시장에서 생선 팔느라 바빴어. 도진이는 늘 혼자였지. 학교 끝나고 집에 와도 엄마는 없었고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재는 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도진아.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속삭였죠. 나는 너를 위해 살았다. 내가 잘 되길 바라면서, 내가 배고프지 않길 바라면서. 그런데 내가 나를 이렇게 가두다니. 내가 뭘 잃은 건지 엄마는 모르겠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윤재는 눈물을 흘렸어요. 말순은 윤재를 돌아봤습니다. 윤재야, 넌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를 찾아줘서 고마워. 할머니. 윤재는 말순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죠.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윤재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윤재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재가 3살 무렵 찍은 사진이었죠. 작은 윤재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젊은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말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할머니였구나. 윤재는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말순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그 눈빛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이 기억이 없었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아버지 도진은 윤재가 5살 때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아버지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 윤재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진이 할머니를 멀리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보였습니다. 윤재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도진은 늘 바빴어요. 사업을 한다며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윤재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었죠.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데 윤재는 늘 혼자였어요. 아버지도 나처럼 외로웠겠지. 윤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진도 어렸을 때 혼자였을 겁니다. 말순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겠죠. 어린 도진은 학교에서 돌아와도 빈집이었을 겁니다.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앉아 있었겠죠. 그게 결국 이렇게 터진 거구나. 윤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도진은 말순을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걸까요? 윤재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윤재는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진이 증거였죠. 한때 할머니와 자신 사이엔 사랑이 있었다는 것.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윤재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난간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요즘 자주 우는 것 같았어요. 윤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아버지,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윤재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실에선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링거는 아직 팔에 꽂혀 있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말순은 창밖 도심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진이도 외로웠겠지. 말순은 속삭였습니다. 젊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던 날들. 저녁 늦게 돌아오면 도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곤 했죠. 하지만 도진이 깨어 있을 때 안아준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 구실을 못했구나. 말순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도진에게 해준 말은 대부분 잔소리였어요. 공부 잘하라고, 말썽 피우지 말라고, 돈 아껴 쓰라고.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사람은 미워하는 만큼 닮는 거라더라.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은 말순을 닮았어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감정을 숨기는 것도. 말순이 도진에게 그렇게 했듯이 도진도 윤재에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 대물림된 거죠. 이젠 끝내야지.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움을 끝내야 했어요. 도진을 미워하면 안 됐습니다. 도진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 말수는 자신이 그 시작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순의 눈빛엔 이상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어요. 대신 슬픔과 후회가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용서도 함께 있었어요. 도진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것. 그게 이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가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윤재를 보며 손짓했어요. 윤재야, 이리 와. 윤재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손을 잡았죠. 말수는 윤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울었구나. 할머니. 윤재는 말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었어요. 윤재야, 할머니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미움은 아무것도 낫지 않는다는 거.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마음만 아프더라. 말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윤재는 가만히 들었어요. 할머니는 도진이를 용서할 거야. 도진이도 힘들었을 테니까. 할머니. 그래도 윤재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도진이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지. 내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려고. 윤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윤재를 끌어안았어요. 윤재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수는 손주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창밖으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작은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말순과 윤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죠. 한 달 뒤 지방법원 제3호 법정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나무 벤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방청석엔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 몇 명도 보였죠. 노인 학대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도 있었어요. 판사석 앞에 한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헬쑥했어요. 한 달 사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옆에 서 있었지만 도진은 혼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고인 한도진은 노모를 폐가에 감금하고 적절한 식사와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도진은 손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증인 한말순을 입장시키십시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많이 건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기력은 약했죠. 복지사 유정이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은 증인석에 앉았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재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됐습니다. 윤재는 손을 꼭 쥐었죠. 판사가 말순을 향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이 증인을 감금한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검사가 일어서며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진을 바라봤어요. 도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방청객들도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보다 잔소리가 많았어요. 이해보다 체념이 많았죠. 아이가 외로워할 때 곁에 없었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안아주지 못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나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도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잠들었어요. 윤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였고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대물림된 외로움이었습니다. 내가 도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 싶어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가 한 일은 잘못이에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 아이도 피해자였다는 걸. 윤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방청석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하지만 윤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진 벌 받아야 해요. 할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윤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말순은 윤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재야, 앉아라. 하지만 앉으렴.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주먹을 꽉 쥔 채였습니다. 말순은 다시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벌은 이미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도진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썩은 사람은요, 매일이 지옥이에요. 도진이는 이미 오랫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나를 가두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을 거예요. 그 고통이 벌이었죠. 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도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도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도진은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처음 우는 것 같았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만 도진의 흐느끼는 소리만 법정을 채웠습니다. 윤재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말순은 증인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도진에게 다가갔어요. 유정이 부축했습니다. 말순은 무릎 꿇은 도진 앞에 섰어요. 일어나라, 도진아.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끝내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말순의 얼굴엔 용서가 가득했어요. 도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섰죠.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도진과 말순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엔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6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울 외곽 작은 임대 아파트 3층, 말순의 새보금자리였습니다.
구청 복지과의 도움으로 얻은 작은 방 하나였죠. 크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창틀엔 분홍 베고니아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재가 지난주에 사다 준 화분이었죠. 말수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볕을 쐬어줬습니다. 꽃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어요. 부엌 선반엔 새로 산 전기밥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색 밥솥이었죠. 말수는 그 밥솥으로 매일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윤재가 주말마다 찾아왔으니까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밥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올라나? 말수는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윤재가 오기로 한 시간이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윤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띠링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지팡이를 짚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윤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배달 왔어요. 윤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순도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에이구, 또 놀리네. 어서 들어와. 윤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닐봉지를 식탁에 올려놨어요. 국밥 2그릇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오늘은 뭐 사왔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윤재는 비닐봉지를 풀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소머리 국밥이요. 뜨끈하게 먹어야 맛있어요. 에이구, 또 돈 썼네.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말수는 타박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윤재는 국밥 그릇을 꺼내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배달앱 회사 정직원 됐거든요. 월급도 올랐어요. 그래, 우리 윤재 대견하네. 말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재도 마주 앉았어요. 둘은 나란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죠.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윤재는 말순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도 윤재를 바라봤어요. 손주의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6달 전 눈물로 얼룩졌던 그 얼굴이 이제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윤재야, 아빠는 잘 지내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요즘 공장에서 일하세요. 성실하게 다니신대요. 도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요. 도지는 형을 받은 후 작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매일 출근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말순에게 생활비도 보내기 시작했죠.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말순은 고마웠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통화해요.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세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말순은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여줬어요.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할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아버지도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윤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할머니 뵙고 싶대요. 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라고 했어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라고 해라. 윤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순도 미소 지었어요. 둘은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죠. 밥을 다 먹고 난 뒤 윤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윤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윤재는 열심히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참 착한 아이야.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윤재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괜찮아. 말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재는 웃으며 다시 설거지를 했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이제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나둘 별이 나타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윤재가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윤재의 손을 잡았어요. 윤재야, 할머니가 고맙다. 왜요, 할머니? 날 찾아줘서. 그날 밤 내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말순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날 살렸어. 목숨만 살린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살렸지. 말순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재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이젠 괜찮다, 윤재야.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 서로를 다시 알아보는 그 마음이 가족이지.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폐가의 어둠 속에 있을 때 난 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더라. 창밖엔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란 불빛들이었죠. 말순의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말순과 윤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배고프시면 제가 내일 또 올게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일은 할머니가 해줄게.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여줄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김치찌개 먹은 적 있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말수는 웃었어요. 있지. 넌 기억 못하겠지만. 윤재도 웃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웃으며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안은 밝았죠. 폐가의 어둠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말수는 윤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재도 말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 사이엔 이제 두려움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만 있었죠. 오랜 시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사랑. 용서란 말이야.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일이더라.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창밖 노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왔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말순의 작은 방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그 불빛 아래서 말순과 윤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